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음, 네, 2주차 숙제 혹시 열심히 해보셨나요? 네. 7가지 생각하는 주제 부분도 생각을 잘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은 3주차입니다. 3주차는요,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한번 듣는 걸로 이해가 다 안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감안하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자가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내용들을 전부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스들만 조금 집어서 드릴 텐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소스에 대해서 캐치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던져드리는 그 메시지, 화두에 대해서, 주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아마 조금 공부가 필요하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일주일 만에 봅니다. 화면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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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의외로 생각보다 꾸준히 들어오시네요. 제가 몇 번, 2주차 지나면 이게 좀 깝깝하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빠지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잘 버티시네요. 자, 오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주차 오늘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뭐가 지금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자, 오늘은 자산 만들기. 자, 이 부분 제일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실 본주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산은 어, 사실 자산 만들기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어디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뭔가 어,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그 자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유추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사실 지금의 미래의 어떤 수익이 날 것을 예측해서 지금 뭔가 돈을 넣고 뭐 인풋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전망이라는 게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마다 그 전망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망이 이대로 딱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다 신이겠죠. 그래서 그런 전망들은 각자 개인들이 공부하시면서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 좀 키우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으로, 제가 가진 눈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우리 안수진 리더님도 조차도 저랑 눈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각이 전부 다 개인마다 그런 의견이나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눈으로 보는 안목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 꼭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거를 참조하셔서 예, 따로 각자 공부를 좀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건 그건 투기나 다름없죠.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뭐 어떤 책을 보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를 종합적으로 공부하면서 토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투자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의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죠. 투자의 진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주 뭐 아니면 도다. 인생은 한 방이지. 이런 식의 완전 공격형이 있는가? 완전 공격적인가? 아니면 그냥 공격형인가? 있겠죠. 또는 중립형인가? 또는 나는 조금 작게 먹어도 돼. 안정적이 원금 보장해 주는 게 좋아. 이런 안정형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성향을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걸 파악한다고 해서 사실 안정형이라고 해서 안정형인 사람들이 원금을 손실 보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안정형인 사람들도 한 번씩 우리가 속된 말로 담아가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욱해서 이게 갑자기 저지를 때가 있어요. 묻지마 투자를 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어쨌거나 공격적이냐, 중립형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표를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 그 다음에 뭐 금액별로, 그 다음에 수익률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기간은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투자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할지, 어디에 얼만큼 넣고 이렇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에, 적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피드백 같은 거 있죠. 예, 잘 중간 점검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수익률이나 이런 기간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걸 느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예,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3 포지션인데 자, 첫 번째는 생계형 통장, 자, 두 번째는 재테크 통장, 세 번째는 자산 설계 통장입니다. 내가 총 들어오는 수입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생계형은 뭔지 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쓰는 생활비겠죠. 네, 생활비에 얼마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재테크하고 자산 설계인데 자, 재테크와 자산 설계를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재테크와 자산 설계는 다른 말입니다. 예. 이 두 가지는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재테크는 돈 버는 우리 테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돈 버는 기술이에요, 기술. 돈 버는 기술. 그래서 재테크의 목적은 뭡니까? 예.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이게 목적이에요, 재테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나 이런 걸 해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거 있겠죠. 예, 그런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자산 설계 통장은 목적이 자산 증식이에요. 증식.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냐면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구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재테크와 자산 설계. 쉽게 이야기하면 자산 설계는 장투용, 뭐 장기 투자용, 재테크는 뭐 단타용, 단기 투자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통장을 관리하시는 자금을 구분해놓고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설계 통장, 재테크 통장 이렇게 나누면 자 여기 50%, 25%, 25% 하는데 요 비중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하셔도 돼요. 이게 70%고 여기 뭐 20%, 10%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60%, 30%, 10%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건 이거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할 것인지 따로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자산 설계에 자꾸 넘어가네요. 오늘 손에 뭐가 있나 봐요. 자, 자산 설계, 제가 자산 설계 이야기하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자산 설계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뭐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뭐 내가 지금 자산이 있어야 뭐 자산 설계를 하지. 그죠? 돈도 없는데 자산 설계를 하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자산 설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산 설계는, 그런데 이제, 자산 설계가, 사실 부자들이 자산 설계가 필요하냐 하면, 부자들은 자산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어느 쪽에서 손실이 나도 어느 쪽에서 보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산 설계가 진짜 필요한 사람 누구냐 하면 한 발만 헛디뎌도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 완전히 딱 벼랑 끝에 몰려서 조금만 잘못 디뎌도 완전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산 설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요. 네. 그래서 자산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자산을 설계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여기서 투자는 넓은 개념으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재테크와 자산 설계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서 내 자산을 증식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는 대충 이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체, 그 다음에 금융상품, 그 다음에 가상자산, 요즘 뜨는, 자, 요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 것들을 하나씩 조금 이제 짚어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부동산. 그리고 현재 기득권, 현재 소유자, 어, 뭐죠? 현재, 현재 있는 부자들이, 예, 현재 있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아주 매력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아주 좀 좋게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부동산에서 우리가 할 때 제가 오늘 뭐 여기서 뭐 어디에 뭐 역삼동에 뭐가 좋으니 땅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예. 뭐 강남에 땅 사라 해도 우리 살 땅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환금성이라고 하죠. 빨리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 현금화가 용이하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샀다가는 만약에 매매가 안 돼버리면 이게 우리 물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토지를 살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토지는 거의 안 건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토지를 건들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황금성이 가장 낮은 게 토지거든요.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빨리빨리 매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뭐 주택을 사더라도 잘 팔릴 것인가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걸 황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익성이죠. 어, 부동산을 살 때 보통 구매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수입 노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노리고 사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 또는 이 물건지의 상황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될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 사서 비싼 값에 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 끌고 갈 건지를 내가 판단하셔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어, 부동산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세 차익을 노려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임대 수입을 노리기 위해서 갔다는가, 아니면 임대 수입을 노리면 좋은 건데 시세 차익 노리고 팔았다든가 이럴 때 투자 방향이 약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살려고 하는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세금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금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양도세, 뭐 중과세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가장 쉽게 이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도세는 많이 말할 때는 내가 올린 수익의 50%까지도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컷 죽 서서 개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벌었는데 그중에 절반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참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팔았다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있죠.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뭐 대출 제한 이런 부분 정책 때문에 중간에,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은 단기성이라고 보지 않고 조금은 중장기로 가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그 중장기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 자,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까요? 내릴까요? 각자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개인마다 다 전망 틀리고 그 전문가들도 전망은 다 틀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전망은 그다지 썩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본의 과거 10년 전에 일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과 같다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올 상황이다 이야기하는데 일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 일본 상황을 보면 도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쿄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 그렇게 가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조금 주춤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집값은 저는 이제 조만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것들을 반증하는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요. 그 징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영모기지론의 증가, 이런 것들이죠. 영모기지론은 뭔지 아시겠죠? 혹시 아나요? 모기지론 아시나요? 예,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 자금이죠. 쉽게 말하면 장기로. 자, 그런데 이 반대말입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 있어요. 영모기지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연금 대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식으로 돈을 받는 거죠. 은행에서. 언제까지 받을까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나면 그 집은 은행 소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역모기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나왔는데 그다지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내가 죽고 나면 집을 넘겨야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냥 오른 집값으로 오른 그 가격으로 팔면 훨씬 내가 이익인데,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모기지론을 신청하는 그 당시에 가격으로, 주택 가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10년 뒤에 집값이 떨어져도 나는 이 당시의 가격으로 돈을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그 가격을 똑같이 그 연금을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집값이 10분의 1로 떨어져도 이때 당시에 집값을 계산한 연금으로 계속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집값이 나중에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현재 저는 그게 썩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서울 쪽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전망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서울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평균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 평균 집값 22평짜리 1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12억을 모아서 22평 아파트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체죠. 자, 사업체는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업체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영업과 사업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사업체예요. 자,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사업체, 그리고 자산이 되는 사업체인데, 자, 이 자영업과 사업가는 조금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영업은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업가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자산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출근 안 해도 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영업과 사업가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업체는 이 사업가의 사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사업가로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회사가 커진 다음에 사업체로 이렇게 변환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처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것은 프랜차이즈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 예, 한 30억 맥도날드에 30억 주고 그냥 맥도날드 저기 지점 하나 떵 딸락 딱 내는 거 이렇게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사업가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가로 가는데 조금은 사실 여러 가지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아이템 중요하고요. 어떤 아이템을 고를 것인가, 그다음에 미래 가치는 어떤가, 그다음에 트렌드는 적합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사업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반면에 여기서도 또 기회가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금 흐름은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체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이 아이템이나 미래가치 트렌드 적합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미래에 가치로운 사업이 될 것인가, 가치가 높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 게 있냐면 환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가상 메타버스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트렌드에 적합하게 정조준되어 있는 분야인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런 것들에 있어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을 계속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자, 그다음에 금융상품.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융상품.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금융상품은 가장 쉽게 우리 주위에 많죠. 그래서 보통 투자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금융상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저축, 그다음에 보험펀드, 주식, 암호화폐 이렇게 나눴는데, 자, 첫 번째 저축. 저축은요, 어, 사실 저축은 물가 상승률과
이자율, 저축 이자율이죠. 예, 저축 이자율 중에 어떤 게 높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높죠. 그래서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같이 특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저축을 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축은 사실 저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바람직한 저축 방식, 투자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단 한 가지 예외는 청약 저축이죠. 예, 청약 저축은 이자율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 분양받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런 분양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드리는데 그 이외에 일반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특히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펀드. 자, 보험은 우리가 일반 보험은 우리 뭐죠? 우리 보장성 보험 있죠. 예, 그런 거 말고요.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이쪽으로 봤을 때 보통 보험으로 해서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는 변액보험 쪽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쩌면 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셔서 변액보험, 근데 보험도 이 변액보험이라고 무조건 수익이 다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가입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펀드. 자, 펀드는 내가 투자하는 것 대신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신해서 투자를 해드린 거죠. 나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인데 펀드도 현재 사실 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펀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를 전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이게 어디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저도 은행을 다니다 나왔지만은 들으면 모르는 것들 정말 많아요. 펀드는 내용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도 진짜 어려운데 사실 그래서 이 펀드를 다 알고 투자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어떻게 투자하냐면 과거에 이 펀드 운용했던 회사가 실적을 잘 냈더라. 그러면 앞으로도 좀 잘 내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으로, 왜냐하면 펀드 운용사가 많죠. 증권사들이 다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뭐 미래에셋, 하나, 뭐 KB 다 운영하는데 증권회사들이 이 특정한 이 팀들이 수익을 잘 내더라. 그 수익을 잘 내는 그 팀이 또 다른 펀드를 하나를 만들었더라.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어디다 투자하는지는 사실 크게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펀드 같은 종류인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ELS 들어보셨어요? ETF. 예, 정말 요즘 많이 듣죠. 예. 예, 요즘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ELS ETF, 뭐 ELF, 뭐 DLS, 뭐 종류로 많아요. 뭐 나중에는 KBS, MBC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ELS 이 주가 연계형 상품 이를 말한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퀴리티 저도 영어도 모르겠네요. 예. 자, 이퀴티 뭐 리퀴드 뭐 시큐리티 돼 있고 이거는 뭐죠? 이 ETF도 까먹었습니다. 제가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정말 많아요, 종류가. 자,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ELS는 주가 지수 있죠, 우리 코스피 뭐 500, 아니 코스피 200, 뭐 S&P 500 이런 거 있죠. 그런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주가 지수 투자하는데 왜 그게 돈이 되나 싶기도 하죠. 뭐 그게 오르면 누가 돈을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죠. 다 그냥 제끼세요. 넘기시고 그냥 이런 상품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파냐면 증권회사에서 팝니다. 자, 증권회사에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가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자, ELS는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뭐 어디 팔고 어디 투자하고 별 관심 없어요. 얘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위험하지는 않은가. 이것만 보잖아요. 손해볼 수 있어요. 수익률 얼마 돼요. 은행에 오면서 투자하시는 분, 예금, 적금 가입하시는 분 물어보면 뭐 어디 투자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원금 보장해 줍니까? 수익률 얼마 됩니까? 이거 두 개밖에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게 봤을 때 증권 일단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펀드처럼 가입을 홍보를 합니다. 가입하세요. 이렇게 이번에 ELS 상품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오실 분 여기 모여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잡는 거. 예, 타실 분 타세요. 돈 타실 분 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타면 다 타서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봐서 어떻게 됐다 하면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을 돌려주고 손실이 났다 그러면 손실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건 어느 분이실까요? 소리가 나는데요. 네, 조금만 봐주세요. 자 이건 이거는 원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데 완전히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우리 주식 시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요동이 여기 있다가 폭락할 때가 있고 완전히 불장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요 정도까지만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주가 지수가 주식시장이 요 정도 떨어지는 거 보장해 주고요. 요 정도 올라가는 것도 보장해 줍니다. 여기까지 수익률을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원금이 손실이 오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도 이만큼 안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율이 어느 정도냐면 한 4에서 5%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ELS는 어떨 때 가입하시면 좋냐 그러면 주식 시장이 안정적일 때 엄청 요동치서 막 요동쳐가지고 막 폭락하거나 이게 떡상한다 그러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변동되는 시장에서는 맞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다 그러는데 안정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시장 있죠. 그런 시장에는 ELS가 안정적인 수익을 줘요. 그런데 우리 IMF처럼 이렇게 완전히 폭락하는 장이 오면 ELS도 그만큼 손실을 뭐 50%씩 이렇게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러분이 보기엔 지금 시장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요동이 심한 장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ELS는 지금 시장에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ETF는 뭐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ETF도 비슷한데요. 약간 틀린데 주가 지수 요런데 투자하는 상품 많은데 자,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증권회사는 ELS는 내가 모집한다 그랬죠. 모집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출발하는데 ETF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요. 상품으로 만들어서 증권 주식 시장에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입 시기 정해져 있고 끝나는 시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ETF는 그냥 아예 이거를 쪼개가지고 막 100분의 1등분을 쪼개가지고 주식시장이랑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개 살 수도 있고 두 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ETF, 사실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ELS ETF를 상품 설명해 놓은 거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런 한번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을 제가 오랫동안 있던 저도 전체를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단 투자 상품으로 현재에서 ELS는 조금은 부적정하다. 차라리 ETF가 조금 더, 왜냐하면 ETF는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ELS는 매매가 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입 시기 정해져 있고 파는 시기 정해져 있어요.
근데 ETF는 그게 자유롭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시장에다 다시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ETF를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ETF는 이런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예, 이 정도로 변동돼. 물론 손실 보면 크게 손실 보고요. 이익 보면 크게 이익 나면 크게 이익 봅니다. ETF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매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처럼. 예, 그렇게 완전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 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자, 요즘 주식 많이 사십니다. 근데 주식도 살 때 여러 가지 내가 주식을 왜 사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 주식을 꾸준히 장기 투자용으로 내가 모아가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자금, 매매성으로 단기죠. 예, 단타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매매용으로 주식을 사겠다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종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기 투자면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가치 투자라고 봅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나에게 큰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죠. 보통 보면 장기로 갈 때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죠. 그럼 그런 투자 회사 주식을 보시면 돼요.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일단 국내로 보면 뭐 당연히 뭐 시가총액 높은 걸 보겠죠. 뭐 삼성전자 이런 걸 보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거 보시겠죠.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되 단 이제 조금만 더 보는 안목을 가진다면 앞으로 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를 아실 수가 있다. 요즘 뜨는 비전 사업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어떤 게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까요?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씩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뜨는 사업 중에서는 현재 가상현실, 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이런 쪽이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쪽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이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주식을 사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 투자 중에 항목 중에 배당주가 있다면 배당주를 사시는 것도 한 가지 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배당주가 크게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배당주에 대한 개념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보통 월 배당, 분기 배당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근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배당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한데 대한 배당주를 사는 경우에는 여러분 삼성전자 한 주 갖고 있으면 배당 옵니다. 배당 얼마 올까요? 1년에 한 주 갖고 있으니까 500원, 뭐 100,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1년에. 참 돈 잘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배당주는 사실 배당금을 노리고 주식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큰 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물론 뭐 저희도 이만큼 받으면 기분은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배당주도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치주로 봤을 때 요즘은 우리가 외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많이 사시죠. 예. 자, 미국 주식을 본다면 어떤 쪽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주식 산다 그러면 뭐 애플 있겠고 여러분 다 아는 회사입니다. 뭐 테슬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페이스북. 메타.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아세요?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거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용이니까 어떻게 사느냐?
한 주씩 모으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이때는 장기 투자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금액 지금 이제 이 주식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숫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한 주 모았다, 두 주 모았다, 세 주 모았다, 네 주 모았다. 그래서 목표는 애플 주식 100주 모으기 이렇게 가신다든가 테슬라 주식 100주 모으기 아니면 뭐 카카오 주식 100주 모으기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카카오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되든 나는 무조건 한 달에 한 주씩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주가 될 때까지 계속 사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에 대해서 크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떨어졌네 재수 이러면서 사는 거고 오르면 아이고 오르네 좀 아깝지만 이러면서 또 한 주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년 뒤,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카카오 주식을 내가 1000주로 모았다. 그러면 그때 그 1000주의 위력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10년 뒤에. 그렇게 모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단타형은 조금 달라요. 자, 이게 자산 설계 쪽이고, 뭐, 이걸 뭐, 재테크 쪽이라고 보신다면, 재테크는, 기술입니다, 기술. 자, 기술은, 어, 그때그때 시점, 타점이라고 하죠. 타점이나 이런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차트 공부. 주식 차트 그래프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들어가실 경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예뻐서 사고 주식 이름이 예쁘대. 그래서 사고 그냥 이 가격이 싸대. 그래서 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무진성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트 이 단타하시려면 이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책이나 이런 유튜브 보면 이런 차트 보는 법에 대한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단 너무 이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요거를 혼합해서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식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자, 코인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투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이제 앞으로 뜨는 대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뜨는 대세라는 것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투자하시는 게 장기 투자용이 있고요. 장기 투자용이 있고 단기 매매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는데 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안정적인 걸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비트코인, 코인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하고 단기성은 똑같습니다. 주식과 똑같아요. 차트 공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은 예, 하시면 되고 코인은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핵심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걸 지금 제가 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가장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핵심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가상자산. 자, 가상자산 앞으로 뜨는 저는 자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2021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이 주는 변화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급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을 모르면 투자를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입니다. 자, 이 12개 중에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다?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자, 나는 12개 다 안다. 손.
11개, 10개, 9개, 8개, 7개, 6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5개. 5개 한다. 5개 한 번 나왔습니다. 4개. 도대체 몇 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개? 1개 한다. 2개.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해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도 좋고요, 펀드도 좋고, 뭐 ETF 다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야기 들었죠. 부동산은 지금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부자들의 자산은 거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부자들의 대회에 뛰기 위해서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종잣돈 모아야 되죠. 모으는데 우리 몇 년 걸려요? 5년, 10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암울해지지 않겠냐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눈에게는, 현재 부자들의 눈에게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성이 큰 만큼은 그만큼 기회도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뜨는 시장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시장이 저는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개념들 잠깐 제가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설명, 블록체인은 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은행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존 거래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기존 거래 방식은 모든 거래에 은행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 없이 거래를 하는 방법은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송금을 할 때 다 은행 계좌로 보내죠. 여러분은 각자 개인한테 보내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는 항상 은행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거래 방식인데, 블록체인 방식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붙입니다. 인터넷에서 어플을 통해서 돈을 붙이는데 그게 은행을 통하지 않는 전산으로 돈이 붙여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은행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결국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은행 계좌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온라인 지갑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지갑이라는 어플이 있어. 그 어플 안에 여러분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다른 사람도 갖고 있는 그 지갑으로 여기 이 사람한테 있는 지갑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은 돈을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지만 그 중간에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통제를 하죠. 은행이 증명을 해줘요. 이 계좌에서 돈이 빠졌고 이 계좌에 돈을 넣었다라는 증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해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 같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송금을 한다 그러면 A가 B에게 송금을 했다는 이 거래 내용이 장부가 생기죠. 이 장부를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장부를 보냅니다. A가 B에게 그랬어, A가 B에게 그랬어, A가 B에게 그랬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보내는 이 정보를 이 블록을 만들어서 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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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이렇게 동의를 하면 이게 이제 타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기존에 이렇게 거래했던 데다 하나 추가로 붙여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송금이 끝나는 거죠. B에게 송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쭉 계속 생기는 게. 이게 블록이라고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래를 할 때마다 계속 달아놔요.
이렇게 쭉 달아 놓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번 그래 했을 때는 이게 사람이 작았는데 이게 자꾸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을 확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면 걸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빨리 타당성을 정해서 거래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 블록체인에 이게 붙여지는 기능이고요. 탈중앙화는 뭐냐 그러면 이 중앙화된 기간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이 개념은 들어가면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메타버스 NFT, P2E 들어보셨어요? 자, 메타버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AR이라고도 하고 VR이라고도 하고 MR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가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인데 자, 이게 왜 뜨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토큰은 토큰인데 내가 아는 토큰은 버스 탈 때는 토큰밖에 모르는데 대체 불가능 토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하나의 상표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제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P2E는 뭐냐 하면 플레이 투 earn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벌기 위해 게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장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지워야 되네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자, 뜬다고 했죠. NFT 관련 게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FT가 뭔지 몰라도 NFT가 뜹니다. 그러면 NFT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겠어요? 이게 뜬단 말입니다. 잘 보시라고요. 이게 눈치예요. 자, 메타버스 NFT P2E. 자, 메타버스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사람 뽑습니다. 무인 광고 냈다고요. 근데 이제 나는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 애가 막 게임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빌어먹고 산다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테크라는 직업이 나온다니까요. 직종들이. 희한한 세상이죠. 여기 나와 있죠. 플레이 투원 대체 불가능 토큰 이 두 개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답니다. 이거 하는 회사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이거 한다고 애를 잡고 있어. 역행하지는 말자는 거죠. 뭔일 알아야 돼. 이거 투자는 못할 망정.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혹시 그거 뭐 자녀들 하는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 혹시 아세요? 안에서 뭔가 뭐 짓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볼 때 정말 조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뭐 진짜 그래픽도 아주 조잡하고 했던 그런 건데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같은 가상세계에서 내가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거든요. 내가 캐릭터가 하나 되어서 이 안에서 퀘스트를 수행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협력을 해서 뭐 적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뭐 포켓몬처럼 가서 뭔가 수집하고 채집하고 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하면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 거기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걸 해요. 근데 이 보상이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까지 왔어요. 이게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 현재 그래픽 영상입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이 정도까지 지금 진화가 되었어요. 보는 순간 나도 하고 싶다.
잠시만요. It's gonna be special. 저 혼자 듣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It's gonna be special. Take it down, keep it down. But I'll beat it down now. Break it down now. 심심하고 지루한 건 no. 정신없이 starting 건 yes. Riding down city now. 내 맘대로 달려봐. Take it down, take it. 주문을 외워 내가 널 catch. 널 찾아낼 거야. 좀만 기다려봐. 널 내게 보여봐. Show me your everything. 도전을 환영해. Cause I'm a superstar. I'm gonna burn it up. Cause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세상을 흔들어. Rock star. I'm a rock star. 세상을 뒤집어. I'm a rock star. 세상을 흔들어.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깨비라고 검색하시면 옛날에 유튜브에서 도깨비 검색하면 뭐 나왔어요? 공유 나왔잖아요. 지금 도깨비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예, 이제 핫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DBC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됐네요. 자, CDBC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뭐냐면 자, 우리가 화폐를 국가에서 만들죠. 한국은행에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만들 때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비용이 들고 이걸 나중에 대체할 때 추가로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거 내는 비용, 그다음에 안 좋은 화폐 소각하는 비용들도 있고요. 이 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 아시죠? 동전 10원짜리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30원 든다는 거.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30원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찍어낼수록 손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화폐를 중에 현금을 쓰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 신용카드나 이렇게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디지털 화폐를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대세란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는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 하나 만들려니 엄청나게 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화폐들이 가상화폐들이 많죠. 디지털 화폐들이 암호화폐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상화폐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하고 손을 잡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회사하고 손을 잡으면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코인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눈치를 채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모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디지털 화폐로 선정이 돼버리면 그 회사의 가치는 적어도 10배, 저는 적어도 10배, 많으면 100배까지도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카카오가 만든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모든 회사, 모든 국가가 이렇게 자기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해요.
중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새로 있는 걸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선정해서 그걸 도입할 건지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고 그런 뉴스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세상에는. 그리고 이야기했죠.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어떤 게 있고 NFT 관련 기업이 어떤 게 있고 P2E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기업들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2배, 3배, 4배씩 폭등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 성장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각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게 조각 투자가 뭐냐면 조각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술품이 있죠. 제가 미술품을 사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어요. 그림을 사고 싶은데 그림 가격이 엄청 비싸죠. 이름난 화가 있거나. 근데 그 가격을 갖다가 그림 한 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에 1억짜리 그림이 있으면 그 1억짜리 그림을 내가 100만 원어치 살 수 있게 만든 게 이 테사예요. 자, 그래서 분할 소유한다 돼 있죠. 블루칩 미술품을 분할 소유한다. 안전한 아트테크. 이런 게 있어요. 이또 처음 들었죠? 테사. 그래서 이중섭 작가의 제품이란다. 작품을 100만 원치만 사고 싶다. 가능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미술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아트테크 플랫폼입니다. 이게. 저작권도 살 수 있어요. 저작권도 공유로 살 수 있어요. 자, 이 있죠. 매일 듣던 음악이 이제는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내가 저작권을 사서 그게 플레이되는 저작권료가 나올 때마다 내가 그 저작권 수입을 일부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나만 사지는 않겠죠. 이 롤링이라는 이 저작권을 수많은 조각으로 분할해 놨겠죠. 그 조각을 분할해 놨 조각 중에 내가 한 개를 사는 거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저작권을 분할해 놓을 수 있냐?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 분할된 이 조각이 바로 NFT라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코인이라니까 이 사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예? 그렇다니까. 그렇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뮤직카우라는 저작권을 이게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도 이게 돼요. 자, 부동산도 여기 나와 있죠. 건물 통째로 사지 않아도 괜찮다. 자, 고가의 건물도 1뎁스 단위. 이게 뎁스가 이게 디지털 어세트 블록드 시큐리티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증권형 토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토큰. 자, 건물이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 100억짜리 건물을 100분의 1로 쪼개, 1000분의 1로 쪼개, 1000분의 1로 쪼개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삼 한국기술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분할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이 역삼기술센터 분할된 이 조각을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카사라는 플랫폼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역삼동 기술센터의 건물의 한 조각을 내가 구매할 수 있고 그 한 조각이 이렇게 주식 가격처럼 변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 수 있고 가격이 내리면 또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부동산을 하나를 살 필요 없이 한 조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임대 수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남에 부동산 한 조각을 산 사람으로서 임대 수입자, 건물주가 되는 거죠. 한 조각 갖고 있는 건물주. 그러다 돈 생기면 한 조각 더 사면 되겠지. 그래서 3조각, 4조각 계속 사 모을 수 있겠죠. 이걸 조각 투자예요. 이게 2021년도에 새롭게 지금 등장한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보호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조기 선점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위기 상황에서는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저는 한번 투자해오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지을게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래의부, 제가 요즘 추천해드린 책인데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뜨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는지,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시면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요. 자, 더 중요한 부분, 자, 지속적인 자금의 공급이 나의 의지를 지킬 수 있다. 거죠. 자, 본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와야 그걸 통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중요하고 단기 재테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업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게 제가 현금 흐름 1,000만 원 나온다 그랬죠.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계속 1,000만 원이 안정적으로 1,000만 원 받쳐주는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얼마나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이른 나이에 시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뭐 그렇다고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늦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시기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그 워크북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 그죠? 예. 일단 빨리 끝낼게요. 보이시나요? 자, 3장입니다. 데일리 싱킹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7가지. 자, 경제 기사를 접하는 방법과 빈도,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그 다음에 경제신문 한 부 사서 읽어보기. 이런 거는 신문을 직접 사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월별 소득과 지출 점검 써보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의 모습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나의 자산 플랜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 그 다음에 3장까지 했죠. 이전과 달라진 재테크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인 재무제표 여기 아까 처음에 여기 보시면 18번에 월별 소득과 지출 점검 써보기라는 게 있죠. 요거를 이 표에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개인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캐시플로우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응용해서 나온 건데, 이게 가장 먼저 나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그 시작점이 나의 현재 상황을 아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재 상황을 아는데 필요한 재무제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재정 상태죠.
우리 집의 재정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뭐가 있는지, 혹시 월급이면 월급에 적고, 뭐 매출이면 자영업이면 매출에 적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월 수입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 지출, 쭉 제가 대충 목록을 정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기타에다가 함께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적는 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카드 대금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카드 대금 제외하고 내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는 대금 월에 얼마, 세금 얼마, 그다음에 이자, 주택 이자, 자동차 할부 이자, 그다음에 기타 다른 대출 이자, 그다음에 자녀 양육 비용, 뭐 교육비 관련된 거겠죠. 그다음에 기타 생활비, 현금으로 내는 것들, 그다음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시면 자, 월 수입에서 월 지출을 빼면 뭐가 나올까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매달 남는 돈이 나오겠죠. 이걸 월별 현금 흐름이라고 적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월별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걸 적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월에 얼마가 플러스고 얼마가 마이너스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내가 지금 현재 저축이 얼마고 주식이 뭘 갖고 있고 이렇게 적는 거고요. 자, 부동산은 어떻게 적을까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적으시고요.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1장이 기억나시나요? 2장이 되나요? 자, 자산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야기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사는 집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기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차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차로 인해서 대출이 있으면 여기다 적으셔야 되겠죠. 부채니까. 대출 총 얼마인지, 주택대출은 얼마인지 적으셔야 되겠죠. 왜? 부채니까. 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채는 총 얼마, 자산은 총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세가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부동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총 가격은 얼마고, 내 돈은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출은 얼마고, 그래서 월세가 얼마 나오면 여기다가 월세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세는 뭐에 속합니까? 금융소득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월세 금액 적고 월별 현금 흐름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남은 돈에다가 더하면 이게 내가 총 운영할 수 있는 월별 현금 흐름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를 이 방에 초대해 주신 그분께 이 적는 방법을 좀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거든 저희 단톡방에다가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으시고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읽은 경제도서가 있다면 여기다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읽을 경제도서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적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 다음 주에는 이거 가지고 한번 적으시는 분께 제가 한번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 작성하신 분께 재무제표 그래서 잘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 한번 발표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여주시는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엄청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고 어려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려면 이 시간 끌고 모자랍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 12가지 말했던 것들 중에 항목 한 개 한 개마다 사실은 거의 한 30분 이상 1시간씩 이게 투자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기만 했어요. 하기만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자, 그래서 숙제 잘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꼭 한번 적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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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맛있게 드세요.